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8% 상승한 21,528.99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0.83% 높은 2,453.46의 거래를 마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2% 오른 6,239.02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낸 영향이 컸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5% 오른 97.5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까지 4주 연속 하락한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 속에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7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1.20% 내린 배럴당 44달러 2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이 압승하면서 기대감이 작용했고 유럽연합과 영국 간 브렉시트 협상이 마침내 시작된 것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81%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 역시 0.90% 상승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1.07%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기술주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반등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38% 상승한 2,37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은 IT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675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연중 최고치에서 종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글로벌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국내외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A주가 MSCI 신흥지수에 편입될지의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결정이 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중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편입 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시간으로 21일 오전 5시 반에 결정이 되게 됐는데요. 과거에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전일 중국 시장도 상당히 오랜만에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는 양상 나타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다른 데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도 MSCI 이제 지수 편입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하면서 편입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편입이 돼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왜 편입이 안 될까 궁금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MSCI 지수를 벤치마크로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지수나 종목들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거래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잘 돼야 되겠죠. 네, 거래가 잘 돼야 되고, 원활한 거래가 돼야 되고, 또 하나, 그 기관자금 입장에서는 해지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벤치마크 대비 자신들의 지수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라든가 관련된 상품들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중국 관련해서 몇 가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또 하나 그것도 있습니다. 중국 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MSCI 입장에서 좀 편입하도록 자꾸 노력을 했다는 흐름들을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투자, 그것도 A주, B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A주 같은 경우는 본국인들이 투자하고 B주는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A주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투자 그 자격 요건을 얻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QFII라는 그걸 얻어야 되고, 또는 인민폐로 할 수 있는 RQFII라는 그런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의 원활성, 거래의 원활성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MSCI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성강통하고 후강통 대형 종목 쪽으로 MSCI 지수 편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성강통과 후강통은 다 홍콩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편의성이 높은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MSCI 지수 편입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과거에 비해서 거래 편의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고, 당연히 해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놓고 봐서는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중국 지수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러면 편입되는 거냐? 약간의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규제 사항까지도 털고 가고 싶죠.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자본의 유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그 제조업 만 따져보면 미국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아시아권에 밀리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한국에 밀리는데, 역시나 금융권에 있어서는 선진국이고, 사실 금융으로 돈 버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제조업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보다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금융업에서 돈 버는 게 굉장히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기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시장이 빨리 열려서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자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그렇게 되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파생상품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생상품 쪽에서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생상품을 거래하려고 계좌를 개설하고 이럴 때마다 증감회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한국에서도 옛날에 베어링 은행에서 지수를 마구 흔들어서 현물과 선물 간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갑자기 폭락시키면서 현물 지수까지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머니들에 대한 규제는 조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풀어달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항력으로 작용할지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 문제도 있죠. 환율도 원활한 거래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터인데요. 그리고 환율까지도 오픈된다면 투기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주식 거래가 많다고 하지만 주식 거래보다 더 많은 것이 환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환거래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환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중국 입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화 고시 환율.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자율 변동 환율이 아니라 고시 환율이죠. 거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안화 환율을 고시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자기네가 중요하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요소들도 잘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할 때 환율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환율 조정을 인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거래 장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오픈된 자율 변동 환율제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당국에서 계속 환율에
참여를 하고 환율에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큰 요인이 아닐 거고요. 타진상품 거래건에 대해서 과연 MSCI 쪽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부가 이번 편입 결정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것은 지수 편입 가능성이 더 우세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MSCI 편입이 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꼭 세계 경제와 세계 금융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세계 통화 기준의 통화 자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과거 2008년도 8천억 달러 규모에서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발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4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많아져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이것들이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산 가격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린다고 해서 확 풍선 효과라든가 쏠림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여타 국가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게 내년도 6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년 8월이라는 시점이면 미국이 긴축을 본격적으로 단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점과, 그리고 유럽도 긴축을 시작하려고 하려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면 내년 즈음에 가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자금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미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을 투자할 것이냐 캐나다를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사람들 미국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시각들이 더 많이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의 편입 비중이 당연히 커질 것이고, 한국 비중보다. 그렇게 되면 일부 외국인,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어떤 국가일까요? 한국은 사실 세계 IT 기지와 비슷하다는 거죠. 대만을 볼 때도, 우리나라가 대만을 볼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을 볼 때 대만이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만 IT 기지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도 비슷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퍼센테이지를 볼 때 당연히 한국은 IT 중심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역시 편입 비중도 IT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중국은 좀 다르죠. 중국은 수출도 많이 하지만 내수 시장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고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될 것이고요. 한국 IT 기업들은 내년도쯤에 이런 중국 쪽으로의 편입 확대를 통해서 외국인 자산이 조금 이동하면서 조금 일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꾸 이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시장은 전체의 흐름들을 보고 그 중에서 이 이슈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감안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IT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편입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쪽으로 쭉 빠지면 뚝 떨어지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IT 기업들의 현재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평가할 때는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바라보시되 그 이슈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미시적인 차원인 것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이슈가 미시적인 것인지 거시적인 것인지를 분할해서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야만 좋은 투자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예, 중국 A주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여부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새벽에 결정이 될 텐데요. 편입 시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와 통신칩 개발사인 퀄컴이 인공지능 시장 확대를 위한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과 함께 또 이번 합의에 따라 네이버의 향후 AI 생태계 확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떨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이버가 퀄컴이라는 큰 회사하고 거래를 텄으니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퀄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네이버가 자신들의 칩을 사용하는 어떤 기기들을 써준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 그 다음에 중국의 유명한 사이트들 몇 개 빼고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얼마나 되나요?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네. 이미 다 구글이 잡아먹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의 그 가치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닌 회사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만약에 더 커졌다, 통일이 돼서 뭐 인구가 뭐 한 1억, 2억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면은 네이버의 가치는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 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네이버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퀄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AI 시장이 열리고 있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칩을 얼마나 깔아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장악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너무너무 그 회사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와 손잡은 것은 네이버가 잘한다기보다도 퀄컴이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 구체화될 것이고요.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위한 기업들 간의 합종연행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는 도태되기 십상이죠. 지금 이 AI 시장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정말로 긴장이 많이 되는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포털 회사라든가 이런 인공지능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 보이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반에 있는 회사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지금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투자의 대상들을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다른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은 뭐 너무나 뻔히 보이는 진로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이 될 거는 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있는 쪽은 제조업 업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종들은 제품을 잘 만들면 되지 이것들을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들이 그 강력한 디지털 파워를 가지고 구글 같은 회사들이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자율주행차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제조업체들은 그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쪽이 디지털화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아니라 강력한 회사들이긴 하지만 제조업 기반을 닦아 올리는 것은 1, 2년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쌓아온 경쟁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화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을 튼튼히 가진 회사들은 디지털화를 잘하게 될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은 아쉽게도 한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뭐 시도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보슈나 지멘스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또 일본에 있는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 전환할 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지고 보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제일 큰 이슈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가진 기업들이 IT, 디지털을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는 공장 자동화, 그다음 물류 자동화 이런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미래 디지털화가 훨씬 더 많이 큰 기회와 주가적인 기회들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지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인공지능 하면 무조건 한국에서는 이코르 네이버, 지금까지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시면서 시장에 진입하시는 것이 투자의 기회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한 수혜주는 어느 쪽이 될 것이냐,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한국에서 제조업 기반이 가장 강력한 쪽은 어디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 쪽이 훨씬 더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IT 부품, IT 섹터들은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런 쪽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 이런 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어차피 디지털화 되는 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좀 생각하신다면 투자 기회를 좋은 쪽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쪽으로 저는 첫 번째 업종으로 따져본다면 자동차 부품 기업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님 화상으로 만나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듣겠습니다. 중간 배당 시즌을 맞아서 주목해야 될 고배당주 옥석 가리는 방법 듣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팁까지 함께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이나 또 스튜어드십이든 어떤 여러 가지 주주에 대한 이런 친화 정책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현재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론 투자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달에 되면서 중간 배당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많이 흘러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간 배당은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하나라 회계연도 중간에 이루어지는 만큼 해당 기업의 실적이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자신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표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당하면 12월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중간 배당 그리고 최근에는 중간 배당뿐만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하는 이런 기업들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주주환원책으로 우리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포스코나 코웨이 같은 경우도 분기 배당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중간 배당을 하면 우리가 어찌됐든 언제까지 이번 달 말이 전까지 31일까지 우리가 있으니까 28일까지는 중간 배당을 받으려면 이 주식을 사 놓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특징적입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번에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결국은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는 거. 1분기 실적도 아주 좋게 나온다라는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가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2분기에도 아마도 이런 모습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를 폐쇄 기준으로 이달 30일로 정했고 지난 12일날 공시를 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중간 배당을 할 경우 2010년 8월 이후 만에 거의 7년 만에 이렇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중간 배당 준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탄탄한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 것인지에 대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시는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올해 말로 예정된 새로운 3개년 주주환원 프로그램에 주주환원 정책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현대차의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은 항상 싸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거 하나 더 돌고 있죠. 바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포스코 같은 경우도 PBR 같은 경우가 0.53배에 불과한 지금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부채 비율 같은 게 좀 높았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좀 매각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뭐 전통적으로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카지노 주식 같은 경우는 이번에 GKL 같은 경우가 카지노 중에 유일하게 중간 배당을 실시할 정도로 재무 여력이 많이 튼튼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선주에 대한 투자입니다. 배당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거 보통주가 아니라 좀 우선주에 대한 흐름을 좀 많이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게 사실이죠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보통주에 대비해서 가격이 좀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점도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4월 이후에 우선주가 실제로 주가 상승률이 평균 훨씬 더 보통주보다 좀 높다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재벌 개혁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해서 기업의 지배구조가 계속해서 조금씩 구조가 개편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진화되고 있는 모습에서 경영 투명화는 계속해서 될 거다. 그리고 이 중간 배당이나 이런 배당 같은 경우는 조금씩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간 배당 시즌을 맞아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맞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이슈가 불거진 이후로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 주식을 계속 사들이면서 우리 증시의 탄탄한 주춧돌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또 자산 축소 계획으로 인해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시장, 미국과 중국 쪽,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지 시장이 많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기관의 흐름보다는 외국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흐름까지 지금 끌어올려놨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한 축이라고 얘기를 했던 중국 쪽에서 계속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왔었다가 최근 우리가 사드 이슈가 조금 현실화되고 하면서 돈이 좀 급격하게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국내 주식을 4,680억 정도를 지금 현재 순매도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이 올해 1월을 제외하면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1월 같은 경우는 380억 정도 그냥 순매수에 그쳤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계속해서 매수를 하던 이런 국가였습니다. 2014년까지 매년 1조에서 2조 가까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였으나 2015년부터 조금 순매도로 돌아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난해는 순매도 규모가 좀 더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달까지도 4,680억 같은 이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이 돈을 뺀다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됐든 사드에 대한 갈등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적으로 많이 치달았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편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다시금 중국 쪽에서 투자할 때를 찾는다면 우리나라 같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회사 나라를 찾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동안에 많이 수익을 얻었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축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리 여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60조 원 넘게 한국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2009년 7조 3천억 가까이의 순매수를 시작을 해서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매년 매수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9,690억 같은 이런 순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으로 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는 동일시 시일돼버렸다. 그리고 향후에 한 9월달 정도면 금리 역전이 될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고민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연준이 자산 축소 계획까지 밝힌 상태에서 미국의 돈줄 제기는 좀 더 속도가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신흥국에서 자금이 좀 유출될 가능성이 조금씩 커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의 돈줄 제기가 속도를 더해 급격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에도 좀 어쩔 수 없이 충격파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초 여건과 뭐 정치 경제적 여건이 계속해서 우리는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비교적 뭐 기초 여건이 탄탄하고 뭐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급격한 유출 가능성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주거나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분명히 또 들어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즉 어떻게 보면 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좋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살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상장 기업들 다음 달부터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게 되는 건데요.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에서 소비재나 유통 등 이 내수주로의 실적 호주세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2분기 실적 전망과 함께 업종별 흐름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 이제 2주 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내내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결국은 IT입니다. 기승전 IT는 계속해서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타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는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될 게 바로 이 정보기술 IT주를 중심으로 한 수출주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새로운 신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소비재나 유통, 즉 내수주 쪽에 대한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어떻게 보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에 이어서 최근에는 뭐 디스플레이 쪽 랠리가 조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의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겁니다. 5.11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서 2분기 실적이 아마 깜짝 서프라이즈 실적이 아마 나올 거라는 이런 흐름 때문에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지난 동기보다 뭐 1900% 이상이 상승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백 프로도 아니고 거의 2000% 가까이 되는 이런 영업이익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반도체는 계속해서 여전히 슈퍼황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그 실적 호조가 더해지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의 주인공도 결국은 IT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를 보면서 애플의 고평가 지적에 뭐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 시장에는 괜찮았다라는 거. 하이닉스 여전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뭐 10만 원짜리 레포트가 뭐 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해 주는 모습,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LG 이노텍 등의 뛰어난 실적을 앞세워서 신고가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요. 뭐 영업이익이 뭐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보다 지금 현재 최강자의 애플, 인텔을 이제 외면하는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12조에서 13조, 14조 얘기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애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0조에서 11조인데 이미 삼성은 12조에서 14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좀 더 위로 올라설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업체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2분기 때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의 랠리도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또 대형 IT주가 이렇게 실적이 좋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의 장비주들도 상당히 크게 숫자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수 효과로 또 많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익 IPS나 테스, SFA나 서울반도체 등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내수주 쪽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요. IT 수출주에 밀려 좀 많이 소외가 됐었죠. 그동안은요. 내수주가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통이나 패션, 제약 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의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가 같은 경우도 우상향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심리 자체가 좀 많이 좋아졌다는 거, 신약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아마도 반도체나 내수 그리고 바이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 어떻게 보면 대외 환경이 많이 좀 불확실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지금 6개월 연속 양봉이 나다 보니까 7개월째는 음봉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기존 이건 조정 같은 경우가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 즉 꿋꿋하게 계속해서 증시는 상승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흐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현물 다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댕댕한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요. 환율의 흐름이 최근에 좀 우상향해 주려고 하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다가 그나마 좀 다시 좀 우리 워낙 강세로 살짝 돌아와 주는 모습은 좀 그나마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 그 환율은 계속해서 여기서 머물러 줘야 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시장이 오르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겠죠? 결국은 우리나라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최소한 30% 이상은 올라가고 1분기보다는 또 2분기가 좋고 또 2분기가 끝나면 아마 3분기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이 분명히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을 공개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오늘도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자외선이 강하겠고 오존의 생성도 활발하겠는데요. 대기 오염물질인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마스크를 써도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오존의 생성이 활발한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10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남 지역은 오후 한때 5mm 내외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 보이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25도, 속초 26도, 강릉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밤까지, 경남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밖에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주말 동안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